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장의 냄새가 다시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메타플래닛이라고 있죠. 일본의 스트래티지에서 자사 주식을 바이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런 항상 빚으로 뭔가를 산다 하는 계획을 거의 좀 승인을 하는 것 같죠. 마음 편한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 현물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스트래터지나 메타플래닛 주식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요,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주가가 거의 2000% 이상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떨어졌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몇 퍼센트 떨어졌을까요? 대략 마이너스 15% 됐을까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메타플래닛 주식이 그만큼 2000%, 3000%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80%도 실은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이제 그게 로컬 하이가 됐든, 사이클 하이가 됐든, 최고점 부근에서 잘 주식을 팔 수 있다면, 스트래터지 주식이나 메타플래닛도 당연히 나쁜 선택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설사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주가가 80%가 빠졌는데도 스트래터지나 메타플래닛은 회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 지금 대주주들이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등등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월가의 전통 금융이 있었죠.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2배 갈 때 이들 주가는 5배, 10배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조건이 고점에 잘 파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0%. 심지어 지금 제가 볼 때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락장 가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더질라라고 하는 곳, 이더리움을 계속 사서 이제 쟁여놓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죠. 자사주를 여기에서도 바이백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4천만 달러를 팔았다. 이더질라가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식도 이제 역분할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로 이게 좀 더 이제 쪼갠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이더리움을 팔았습니다. 저는 한번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이더질라 같은 지금 이런 회사는 코인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주식이 우선순위냐. 근데 보시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코인도 판 것을 보면 주가 부양이 좀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S&P에서는 스트래터지,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 기업의 정크 등급인 B-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를 바이백하면 이제 주식이 지금 싸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오르겠죠. 그리고 물이 들어오고 상승장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코인을 빚으로 이거 이제 다시 또 사겠죠. 지금 팔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사겠죠. 이더리움 다시 살 겁니다. 코인 가격이 물 들어오고 상승장 되고 코인을 계속 빚으로 사면 코인에 거품이 끼겠죠. 그러면 코인이 이제 자산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회사의 주식도 오를 겁니다. 이 무한 반복이 상승장이 계속 된다면 유효할 수 있지만 덜컹덜컹 할 때는 사실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을 시즌 종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쉬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코인이 상승을 저는 다시 한다면 이 이더질라, 비트마인,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다시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의 큰 포모가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불었죠. 금값은 불었습니다. 그렇죠? 이 포모가 코인에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주식도 이게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어딥니까? 식당 가가지고 전부 다 업비트 켠다고 그게 고점 신호다. 그게 몇 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이제 징후가 전혀 코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마인에서는 이더리움을 3.2억 달러를 추가로 샀습니다. 77,000개를 추가로 샀죠. 스트래터지도 예전만큼 많이는 못 사요. 왜냐? 아까 얘기 드렸죠. 자사의 어떤 그 주식의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전환사채 지금 예전처럼 많이 발행을 못 해요. 왜? 자산 가격이 지금 눌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못 사고 비트코인 390개 정도 추매를 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략 비축, 선두 주자가 바로 스트래터지와 비트마인이죠. 저는 이들 뒤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킹메이커 만든 친구들이 실은 저는 있을 것으로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과거 게리 갠슬러 SEC 의장,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 엘리자베스 워런 반코인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 IMF 총재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기다, 다단계다, 뭐 이제 쥐더치다라고 했다라고 전 보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분들 스스로 그냥 스스로에게 나온 목소리가 전 아니라고 봐요. 주체가 전 따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이 아닐까. 근데 이제 스트래터지 마이클 셀러나 톰 리나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비트마인, 이더리움 뭐 330만 개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사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지령을 받고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하는 데는 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들 뒤에서 코인, AI 지금 그거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요거 판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설계자가 있겠죠. 미국이 중국과 갑자기 갑툭튀 뭐 관세 전쟁 하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 할수록 유리한 게임이 코인 투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코인데스크 이제 뭐 여기 인터뷰에 나왔는데 마이클 세일러 이 형님 좀 너무하더라.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아니 날 보고 말얼라고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호화 저택이 있죠. 말얼라고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로 해서 비트코인 사라. 이런 얘기를 에릭 트럼프한테 했답니다. 이러다가 이분 콩팥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사라고 하실 분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근데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나한테 얘기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스트래터지, 뭐 톰리 이 형님들 그리고 뭐 트럼프와 이제 두 아들, 세 아들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뒷단에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 익숙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많이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피터 틸이에요. 피터 틸과 이제 같은 회사에 있는 지금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쓰신 기술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인가요? 그분 책을 보면 이 미국에 있는 리더십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으시는데 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데이비드 sak스 마찬가지죠. 그들 중에 일부만 지금 제가 가져왔지만 이분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지금 달라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전 나머지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집중하면서 쳐다봐야 될 뭐 그런 중요 이벤트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듭니다. 소음에 불과하다. 에릭 트럼프가 또 한 번 얘기를 하네요. 그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적극 매입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ETF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100만 개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블랙락에서만 비트코인 이제 지금 개수로 이렇게 딱 환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80만 개 들고 있어요. 스트래터지 64만 개 이상 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거의 20만 개요. 이것만 지금 합쳐봐도 몇 개입니까? 164만 개죠. 근데 미국의 대형 채굴 회사들 거 다 빠져 있죠. 억만장자들 거 개인 보유 다 빠져 있고요. 테슬라, 뭐 코인베이스, 어디입니까? 그 트위터 창업자가 만든 그런 뭐 블록 같은 회사에서 지금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걸 다 빼도 100만 개는 이미 훌쩍 넘어갑니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유사시라고 하는 표현을 전제 조건입니다. 국가의 통제가 미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100만 개가 넘어서 저는 200만 개 이상 이미 보유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제 활용을 하고 있을 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공화당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이 나오고 여기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친코인 법들 이거 다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은 뭐 지극히 낮아 보여. 왜? 민주당과 굉장히 친한 JP 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적인 행동이죠. 말이 아닙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이제 수탁 서비스 개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RWA 토큰화해서 뭔가 이제 판매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JP모건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는 담보 현물로 잡고 대출해 주겠다. 기관들에게 대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요? B2 코인대여 강제 청산이 2만 건이 넘고 있다. 거래소에서 높은 수수료로 이렇게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상자산 이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 규모가 지난 6월에서 9월 뭐 2,400명에서 35,500명 많이 늘었네요. 이용 금액도 1,100억에서 1조 1,400억 원 10배 이상 늘었다. 강제 청산도 굉장히 지금 뭐 이제 뭐 570건에서 17,300건까지 늘어났던 거죠. 거래소는 어찌됐건 높은 수수료로 큰 이득을 가져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상컨대 저는 2030 세대들이 이 코인 B2 이제 대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그들의 전략, 거래소 전략 뭘까요? 코인을 자꾸 빌려준다고 합니다. 코인 이제 그 비쌀 때 해서 나중에 쌀 때 갚으면 되니까 뭐 굉장히 뭐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선물, 레버리지 여기 이제 밈코인도 많이 상장이 되죠.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아니고 이제 어떤 뭐 특정 회사, 우린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들이 점점 DAT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2배, 3배 이제 레버리지 ETF들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보시면 실은 시드머니 20대가 5천만 원 모으기가 쉽겠습니까? 30대 1억 모으기 쉽지 않죠. 굉장히 저는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시드머니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 마중물이 1억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1억을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걸 모은 사람들 굉장히 독하신 분이죠. 저는 1억을 시드로 모을 수 있는 분은 저는 나중에 설사 실패를 해도 다시 모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분 자체가 이미 상위 10%, 20% 안에 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빚으로 한 번만 걸려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마음껏 먹고 운동 안 해도 누워만 있으면 7kg 정도 쭉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겠죠. 투자든 사업이든 공부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요. 본능에 지면 우리는 집니다. 본능을 역행해서 이기고 딛고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코인베이스와 아폴로 스테이블 코인 신용 서비스가 확대된다. 초과 담보 자산 대출, 기업 직접 대출, 토큰화 신용 자산 분야에서 협업을 하겠다. 내년에는 신용 투자 상품 하겠다. 이게 이제 신용이라고 썼지만 신용이 뭡니까? 크레딧이죠. 크레딧은 얼마까지 돈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까? 그게 신용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담보를 초과해서 자산을 대출해준다. 기업에도 해주고 이제 내년에 B2도 가능한 거죠. 물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저한테는 보여요. 시티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를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냥 우리나라 업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 아니면 대기업들에서 우리 좀 같이 뭐 좀 해볼까?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오히려 고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셧다운 장기화 속에서 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고 있다. 지금 클래리티법 이거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2월 초까지 이거 해결 못하면 이번 의회에서는 이거 이제 법안이 아마 저 다음으로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무조건 지금 코인베이스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꼭 뭐 그대로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최악이 폭락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폭락 너무나 아프죠. 쓰리죠. 특히 이제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폭락이 아니고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뭐 희토류 이게 지금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1년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불확실성이 저기 뒤로 일단은 눈앞엔 안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횡보와 조정, 하락이야 이게 상승이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한 명씩 지쳐서 실은 쓰러져 가는 거죠. 이게 계속되는 것이 저는 가장 고난도의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투자를요, 제가 뭐 디스코 팡팡이라고 얘기도 드린 바가 있는데 또 하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철봉에서 오래 누가 매달릴 수 있냐? 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한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오래 매달리기인데 이제 한 명씩 탈락을 하는 거죠. 코인 투자가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탈락자의 돈이 실은 그분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돈을 생존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도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징어 게임 생각하시면 좀 이제 이해가 쉽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왜 갑니까? 거기 가셨던 분들은 다 신용 불량 아니면 이제 그 뭐 사업이 안 됐거나 빚이 있으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불참을 하시려면요. 그래서 저는 B2나 선물은 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량 코인만, 그것도 이제 저 밑에 뭐 밈코인이나 어떤 잡코인, 뭐 시총 작은 코인에 그냥 전 재산을 올리나면 이건 다시 오징어 게임 되는 겁니다. 우량 코인을 오래 가져가기만 할 수 있다면 오징어 게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해봤자 소용없던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누가 끝까지 잘 버티고 심지어 정말 힘들 때 쥐어짜서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 제가 지식과 확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걸 좀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얻어 걸리면 되지 뭐. 글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보고 큰 지식과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소수만이 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제 동생도 얘기 드렸죠.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ETF가 상장이 된다. 이제 솔라나, 뭐 그리고 라이트코인, 헤데라 지금 10월 28일, 뭐 그레이스케일은 29일이죠. 이걸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만큼 성공을 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은 뭐 거의 뭐 그 기록을 다 갈아치울 정도로 잘 팔렸던 이제 기록이고요. 그냥 1위입니다.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던. 미국에서 최초의 솔라나 XRP, 지금 이런 알트코인 ETF가 성공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비트와이즈에서 솔라나 이제 그 ETF를 론칭을 했거든요. 솔라나 이 현물 100%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첫 번째 ETF다. 솔라나의 지금 그 스테이킹 이자,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서 5.8% 정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평균 이자율을 7%를 지급한다. 그냥 ETF 투자하면 이자가 알아서 복리로 굴러갑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ETF 수수료, 스테이킹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이다. 비트와이즈가 선언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 비트와이즈가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초기에 솔라나가 이제 큰 이제 그 플랫폼이 될 걸, 뭐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건 전 모르겠지만 못지않은 엄청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솔라나 선점할 것으로 비장하게 지금 수수료 안 받고 이자율도 7%까지 거의 이 정도면 뭐 맥스 다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보입니다. XRP 그리고 솔라나 ETF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지름길로 이렇게 뭐 규제를 우회해서 나온 ETF 몇 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뭐 성공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논하지만 XRP ETF 지금 한 달 만에 운용 자산 규모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을 돌파했었고요. 비교적 빠른 성장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트 이더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화폐 ETF 중에서는 중상위권, 전체 ETF 대비로서는 소형이지만 그래도 성장세는 빠르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주요 기관들, 뭐 피델리티다,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다, 뭐 비트와이즈다, 바네이크다, 거기 XRP 아직 없거든요. 유동성,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명확성, 아직 법도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는데도 이 정도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통과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라나 ETF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부터 기관 수요와 관심이 많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비트와이즈에서 사전에 유치 자금을 이렇게 좀 받아놨어요. 그게 1.5억 달러. 이게 만약에 실제로 유입이 되면 아까 지금 XRP ETF를 넘어서는 거죠. 신규 ETF 기준 상위 10%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높고 초기 자금 유입 전망이 매우 좋다. 보시면 XRP, 솔라나 모두 성장 속도는 빠르고 잠재력이 크고 XRP는 선전하고 있고 솔라나는 뭐 지금 아직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주요 기관들이 ETF 상품을 들고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수수료도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비싸게 받으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수수료로 이제 경쟁 당연히 하겠죠. 금리 인하 이제 또 시작을 하겠죠. 내년까지 할 것이고 명확성 법이 들어간다면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같이 좀 이제 올해 이 시장에 있었던 일반 투자자들 혹시 뭐 비트코인 ETF로 사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중복인 경우도 있지만 코인 ETF가 왜 중요하냐면 평소 ETF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코인의 비트에 이더에 XRP 솔라나에 투자를 안 했을 투자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특히 기관 투자자. 이들은 뭐 세금 이슈, 뭐 회계 이슈, 아니면 어떤 편의성, 보관 이것들에 있어서 거래소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이분들의 수요가 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더가 발행이 2.5억 달러, 한화 치면 한 3,600억 원이 지금 테더가 바이낸스 거래소 입금이 됐습니다. 보통 이러면 코인을 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USDC는 보시면 1시간 동안 1조 원 이상이 발행이 됐었고요. 10월 27일 하루 만에 15억 달러의 USDC가 발행이 됐어요. 한화로 바꿨더니 2조 1,450억 원이 하루 만에 찍힙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유동성이에요. 가뜩이나 장도 안 좋고 시즌 종료가 지금 나올 법한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낼까요? USDT와 USDC를 신규 발행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 전체가 다 뭐 코인 투자에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걸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만 코인 시장으로도 전 많이 흐를 것으로 봐요.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프로페셔널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 혹은 뭐 헤지 펀드들 이제 사고 팔고 이제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예전에 이제 달러 뭐 이제 은행망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벌써부터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 속도나 비용 면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시즌 종료하고 패닉셀을 하는 동안 일부 기관들은 지금 저가 매수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서 이제 계속 이제 퍼다 나르고 있겠죠. 이 결과라고 하는 건요. 누가 샀어? 뭘 샀어? 이건 사실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오는 SEC에서 상장 기업들 혹은 이제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들이 의무 공시를 합니다. 그때 아마 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심심치 않게 나와요. 생각보다 이제 최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2020년 금값이 최고점을 찍고 좀 이렇게 내려갔을 때 2020년 비트코인은 가격이 21년 상반기까지 해서 많이 올랐었죠.
지금 금값이 조금 꺾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내년 어느 시점까지 오르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정부가 금 가격의 상승을 용인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값이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해줘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풀리진 않지만 어쨌든 풀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으로 지금 싹 다 흡수가 됐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뭐 주식 같은 데도 갔는데 이 유동성이 금값이 좀 떨어져 줘야 이게 재미가 없어져야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올까요? 코인에 오고 주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올 연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금값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는 제 영역은 아니지만 내년에 금값의 이러한 폭등이 상승이 계속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네요.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그 박스 국권을 지금 25년 좀 정확하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7, 8, 9, 10월 정말 지루했습니다. 이때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2024년 하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11월 4일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24년도 얼마 전이죠. 22년, 23년은 제가 하락장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요. 25년 하반기 매우 지루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20년 하반기, 24년 하반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비트코인의 이제 4번의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4년 사이클, 이게 뭐 깨졌든 안 깨졌든 보시면 2013년도 지금 하얀색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2017년 두 번째입니다. 2017년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약간 파란색의 이제 더블탑을 찍고 비트코인이 내려갔었죠. 지금 25년은 이 주황색 차트를 보시면 돼요. 과거에 어떤 것을 비교해봐도 뭐 그렇게 가격이 지금 올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시즌 종료를 외치기는 조금 많이 이른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뭐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곧 있으면 거의 확정적인 호재들을 쭉 나열을 해놨네요. 2번의 금리 인하,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을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딜을 이뤘다. 노벰버 11월 달이요. 사실 10월보다 좀 더 가격 상승이 보통 더 컸어요. 11월이 제가 알기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버도 그렇고 노벰버도 계절성이 나쁘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ETF 승인은 지금 알트코인 뭐 지수 ETF 얘기하는 것 같아요. US government 이거 이제 셧다운이 다시 이제 열릴 것이고 그 미국의 재무부에서 스텔스 QE는 원래 연준에서 하는 건데 재무부에서 조용하게 스텔스하게 돈을 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알트코인의 상승이 없다고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들이 선택을 했던 뭐 ETF가 되는 실제로 쓰는 이런 알트코인들 많이 오를 걸로 실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보다 실은 더 실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제 돈이 풀려야 돼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금리 인하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은행도 대출을 해주고 돈을 낳고 하면서 돈이 풀릴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돈이 풀리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는 뭐 그런 초기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월가의 뭐 쉿이라고 이제 우리의 그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disbelief라고 해가지고 불신입니다. 불신이 최근 이제 비트코인에 언제 있었냐? 2020년 10월달 이때 차트 보시면 아는데요. 정말 이거 가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반감기 지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지루했어요. 24년도 10월달은 혹시 기억하시겠죠? 11월 4일 뭐 대통령 당선 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잘 알죠? 20년 10월이 아니고 20년 이제 말부터 해서 21년 4월 달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24년 12월 초까지 거의 한 달간 막 그냥 웬만한 알트코인들 뭐 5배, 10배 날아갔거든요. 이 유포리아, 극도의 환희가 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disbelief, 불신이 또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현재 이 불신의 단계가 아니냐. 다시 가봅니다. 불신이 다시 그러면 왼쪽으로 온 거네요. 현재 불신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죠. 여기 보니까 희망이 있죠. 금리 인하인데 중국이랑 지금 무역 이제 합의했대. ETF 승인됐다는데 셧다운 이제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다시 QT가 끝나고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더라.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된다는데 하면서 유포리아가 결국 한번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연말이 되냐, 내년 1분기냐, 2분기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분할로 참았다가 분할입니다.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련 없이 털고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다 팔았거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팔았을 때는 저건 이제 뭐 이 정도면 됐다 해서 팔았는데 이렇게 지금 2차 폭등이 나올 줄 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최근에 하여튼 분할 그 마지막 들고 있던 반지가 이제 다 팔았어요. 어차피 최고점에 파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막 뭐 마음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금값 급등에서 이 지금 느낌적인 느낌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 빨리 와서 좀 익절하고 좀 쉬는 것도 실은 투자거든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